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머니머니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국제부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전문가이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머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입니다. 오늘은 전 소장님과 함께 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중국발 부동산 위기, 어떤 걸 중국발 부동산 위기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좀 시청자분들께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그 비쿠이엔이라고 하는 이제 2022년에 중국에서 부동산 회사 중 1등했던 회사가 이제 외화채권 10억 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유예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이후로 한 2달 반 사이에 아마 거의 중국은 갑자기 그 IMF 우리가 맞은 수준의 나라로 순식간에 전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어제 보면은 중국이 GDP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4.9가 나오자 또 갑자기 이제 전 세계 모든 IB나 기관들이 다 GDP 금년도 성장률을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중국을 그 정서적인 관점에서 중국 경제 데이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이건 버블이다.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 이건 위기다. 이제 여기서 온탕낸탕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중국 부동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위 하는 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1위가 났으면 2등, 3등, 10등은 다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냐 그러면 중국 딱 3번 가본 사람이 최고의 중국 전문가다. 3번 가보면 다 아는데 30번 가보면 어떠냐 잘 모르겠다. 300번 가보면 도대체 모르겠다. 3년을 살아보면 중국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중국의 그 100대 기업 부동산 회사들 중에서 1등 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7%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21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흥다부동산이라고 이제 그때도 당시에 1등을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지금보다도 더 이제 난리가 났었죠. 중국은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오고 경제위기로 온다고. 그러니까 신문 검색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부도난 흥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한 2조 4천 정도 돼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백개원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1조대예요. 그래서 부채 규모가 절반도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2021년에 부도난 흥다부동산도 아직 부도를 안 내고 있고, 2021년에 중국 경기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2023년에 부채 규모나 이런 것들이 흥다보다 훨씬 작은 회사가 하나 부도났다고 그래서 중국 부동산 전체가 문제가 되냐. 이제 이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 중국이 가까이는 있지만 중국의 자료, 중국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서는 그것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블룸버그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팩트보다는 과장이 돼서 이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계기로 40년 호황 끝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다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불과 이제 2달 이 사이에 그 얘기는 싹 다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 기업 한 기업 정도가 부도났는데 그 부도난 기업이 왜 부도났냐.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배경은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2021년에 그 1위했던 흥다부동산은 중국의 정부 정책에 역주행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 나서 이제 집안을 말아먹은 것이고, 이번에 그 비쿠엔이라고 하는 중국 부동산 위기에 단초를 제공했던 기업은
중국 정부가 지시한 대로 이 정말로 충실하게 정주행하다가 이제 그 연료가 떨어져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회사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구엔 같은 경우는 정부가 빠른 시간에 손을 써서 이제 안정화를 시켰고, 이제 역주행하다가 사고 낸 놈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중국이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 4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나라든 이제 부동산의 규제는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중국 정부가 이제 3가지 레드라인, 빨간 줄을 3개 그어놓고 이 금을 바른 놈은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흥다부동산이 걸린 거죠. 3개를 다 바른 바람에 대출을 중단을 해버리니까 바로 부도가 났는데, 흥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험이 독이 된다는 말이 아주 잘 적용이 됩니다. 그 흥다의 시자인 회장은 2016년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부동산 경기 불황이 왔었고, 그때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규제를 하고 뭐 이랬는데, 그때 역발상을 한 거예요.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왕창 이제 질렀더니 정부가 그 다음 해에 경기를 확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 되는 바람에 떼돈을 벌었고, 그래서 2017년에 중국의 부자 1위가 바로 흥다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액션을 했는데 정부가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부도가 난 거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 이제 2023년에 부도난 그 비구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2021년, 22년 내리 3년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이제 부동산 회사의 부도가 건설을 하다가 이제 건설 공사가 중단이 되는 기업들이 속출나게 되고 2022년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중도금 못 받아가지고 공사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이 책임 준공을 하고 나중에 돈은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성실하게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킨 비구에는 열심히 이제 집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값 잘 안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도가 난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구연이 단초를 준 건데, 그것의 비중이 전체 100대 기업 중에서도 한 5%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그렇게 큰 충격을 안 준 걸로 보여집니다. 피크 차이나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또 어떻게 보면 신문의 헤드라인으로서 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좀 과해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보면 피크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꼭지쳤기 때문에 다 빼야 된다 이 얘기인데, 첫 번째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봐라. 두 번째는 지금 당대 최고의 경영의 구루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누가 봐도 앨런 머스크죠.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IT 산업에서 가장 센 기업, 멋있는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피크 차이나라고 하면 바이든, 앨런 머스크, 팀 쿡을 봐라. 피크 차이나인지. 그래서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이제 중국은 피크 차이나고 곧 터질 폭탄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뭐 공장 다 빼야 되고 기술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나라에 바이든 대통령 빼고 중요한 블링컨 국무장관, 옐렌 재무장관, 켈리 기후대사,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통제를 직접 담당하는 러먼드 상무장관까지 다 보내서 서로 경제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가만 내버려둬도 망할 나라고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 경제협력을 왜 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놓고 보면은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이게 팩트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누가 가장 그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건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오퍼레이션하고 돈을 만드는 사람은 기업가죠. 그 기업은 돈 되면 가는 것이고 돈 안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것인데,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첨단 기술의 최대 캐파, 최대 매출을 하는 제 기업이 바로 테슬라인데,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작년에 테슬라가 보면 133만 대인가를 팔았어요, 전기차를. 근데 그 중에서 100만 대를 중국에서 생산을 했어요. 샹하이에 그 공장이 있죠.
그러면 왜 테슬라는 중국에서 공장을 안 빼는가? 곧 망할 나라, 피크 친 나라에서.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당대 최고의 IT의 구루는 애플의 팀 쿡인데 애플은 단 한 대의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들죠. 아직도 80% 이상의 핸드폰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팀 쿡이 중국에서 애플 공장 다 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 한 2달 사이에 중국에 간 이 두 사람 다가 이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훨씬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이제 그 반증을 할 수 있는 사례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크 차이나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장쩌민 시대 그 후진타오 시대 때 보면 13%, 10% 성장률을 하다가 시진핑 시대 2023년에 지금 5% 성장을 하면은 이건 성장률이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뭐 5% 성장을 한다는 것은 최근 뭐 한 30년간을 놓고 봤을 때 최저 성장 맞아요. 그러면 이 성장률이 반토막 난 거기 때문에 피크 쳤고 이제 맛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뭐를 이제 오해를 하는 거냐면 사이즈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 성장률, absolute growth rate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뭐 초등학교 때 이 어떤 애가 1년에 13cm씩 커요. 장쩌민 시대 GDP가 13% 컸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얘가 이 키가 10cm씩 큽니다. 후진타오 때 10%. 근데 얘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키가 5cm씩 크는 거예요. 시진핑 시대. 그럼 얘가 죽은 건가요? 얘가 망한 건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진핑 시대에 그러니까 2022년에 중국 GDP하고 이제 장쩌민 시대 GDP가 13% 성장했던 30년 전 GDP를 놓고 보면 지금 GDP가 장쩌민 시대 GDP의 30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진핑 시대 1%는 장쩌민 시대로 계산을 하면 31%고 지금 금년에 중국이 한 5% 정도를 한다고 하면 150%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안 안 하고 절대 성장률만 보고서에 떨어져서 이게 피크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부동산,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 경제,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중국을 보면 최근 이제 한 30년 동안의 고성장은 제조업이죠. 전통 제조업으로 고성장을 했고 그 배경은 결국은 이제 뭐 조직도 그렇지만 리더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의 리더들은 창업자 모택동을 뺀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이 전부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뭐 장쩌민, 등소평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자동차공을 공부를 했고 이제 장쩌민 주석 같은 경우는 상하이 교통대 전기과를 나왔고요.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칭화대에 이제 수리공정과 발전소 만든 과를 나왔고 지금 이제 시진핑도 화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공대생이 만든 40년이 중국을 지토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아까 부동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부동산의 중국 GDP의 30%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흔들거리면 경제가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엉터리인 것이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2%고 거기에 뭐 철강, 시멘트, 화학, 건자재, 뭐 가전제품, 가구 다 합쳐서 한 25%예요. 근데 중국의 전체 GDP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3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중국의 GDP 기여도의 67%가 소비입니다. 서비스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경제 3분의 2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제조업과는 관리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떤 나라냐고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서는 이 서비스에 약한 공대생의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제조업에서 이게 산업 구조 전체가 서비스업으로 바뀌었는데 전통 제조업을 관리하던 그런 방식, 그런 국가 체계로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비스형 산업에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고치지 못하면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모순, 충돌, 이제 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9월, 8월 달에 보면요, 중국 정부가 한 달 동안에 경기 완화 조치를 28가지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20년간을 놓고 보면 한 달에 이렇게 많은 경기 지표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 정부도 뜨거워라 하는 이제 각성을 지금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그게 각성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유연성이 40년 동안 온 관성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국이 제조업으로서 만들어진 나라를 어떻게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이제 서비스와 이 사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이 공산당의 통치 능력 또는 행정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이 아마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중국 경제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 투자자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는요, 영원한 성장 산업 사행산업보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최근 3년간 전 세계 주가가 다 올라왔는데 중국만 빠졌어요. 그래서 싸다는 것이 중국의 뭐 싼 게 비치 떡일 수도 있지만 보통 경기를 한 4년으로 보면 4년 동안 빠지는 이제 주식은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서방 세계보다는 아마 내년도를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인 수익이 중국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의 뭐 최고의 조건은 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중국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되돌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89년에 1000을 가고 난 다음번에 17년 동안 인덱스는 옆으로 기었어요. 근데 문제는 2000을 깰 때 그 대신 시가총액은 1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지금 어떤 거냐면 옆으로 자라는 나무다. 나무는 위로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편편하게 자라는 나무다. 그래서 이것은 증자를 하고 IPO를 많이 해서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지만 인덱스는 옆으로 행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것은 인덱스 투자, ETF 투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섹터 플레이나 종목 플레이가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봤으면 좋겠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중국 증시에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것은 이 반도체는 미국을 보고 전기차는 중국을 봐라.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뭐 주식이든 또는 산업이든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이 사이클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투자를 하는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반면 전기차는 미국이 작년에 한 199만 대 정도를 팔았고 중국이 680만 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거의 7배 가까운 이제 시장 규모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소재, 배터리의 이 경기 사이클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배터리 소재나 뭐 부품들이 뭐 열 몇 배씩 올라가다가 피크 치고 이제 주가가 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한국은 보면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부품 소재들이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금년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전기차 관련되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들의 미래는 미국을 보고 또 한국 자체를 보지 말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그걸 경험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나 산업에서도 먼저 가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조선일보 국제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